이번 영상을 위해 프랑켄슈타인 관련 책과 논문을 싸그리 싹싹 읽어왔습니다. 몇 달 동안 도서관에 짱 박혀서 겨우겨우 만들게 된 역대급 콘텐츠 프랑켄슈타인의 설. 원작이나 각색을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여러분, 프랑켄슈타인의 내용은 어땠나요?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뭐 프랑켄슈타인이 괴물 이름이 아니라 주인공 이름이었다고? 뭐 괴물이 이런 이미지였다고? 어디 그뿐이냐? 작품 외적으로도 꿀잼 포인트가 많아요. 우선 프랑켄슈타인의 작가가 여성이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놀라움? 뭐가 놀랍기는요, 당시에는 여성 작가가 엄청 드물었거든요. 어디 그뿐이냐? 작품이 쓰여진 배경이나 작가의 인생사, 그녀의 가치관과 주변인들 이야기도 굉장히 꿀잼인데요. 네, 그렇죠. 이런 정보는 좀 이따 느긋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내용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품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작품의 교훈이 대체 뭐냐?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국내 논문부터 해외 논문, 번역 없는 해외 책까지 싸그리 싹싹 읽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작품에 담긴 의도는 모릅니다. 모른다기보다 딱 정해놓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프랑켄슈타인만큼 해설이 갈리는 책은 처음 봐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다? 이 해설도 저 해설도 명쾌하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우선 가장 흔한 해설부터 살펴봅시다. 제일 유명한 해설은 이거예요. 작가 메리 셸리는 낭만주의자다. 그래서 과학을 깐 거다. 낭만주의자는 뭐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과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보세요. 결국 작품 내용도 과학이 만들어낸 괴물이 여기저기서 학살극을 벌이는 내용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품 전체적인 느낌도 이성, 발전 이런 거보다는 그 반대인 감성과 안정을 강조하는 느낌이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또 정반대의 의견이 있습니다. 작가는 낭만주의를 돌려간 거다. 그래요. 생각해보면 말이죠. 이성이나 발전을 막 엄청 나쁘게 말한 것 같지도 않아요. 괴물도 나쁜 놈이긴 한데 나쁜 놈이라 하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인간의 과도한 낭만을 비꼬았던 거 아닐까요? 다른 의견도 많습니다. 누군가는 프랑켄슈타인을 페미니즘 소설로 보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프랑켄슈타인을 계급투쟁 소설로 봅니다. 때로는 아예 프랑켄슈타인이 해석할 수 없게끔 만들어졌다고 보기도 하죠. 좋습니다. 이런 해석들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일리가 있고 가치가 있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대부분의 해석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답답하긴 하죠. 뭔가 팍하고 관통하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프랑켄슈타인을 파고들면서도 요놈으로 대본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엄청나게 고민했더랬죠. 그렇게 논문을 읽으며 머리를 싸매던 저는 우연히 메리 셸리의 전기들을 접하게 됐는데요. 유레카! 그 순간 모든 퍼즐이 와다다다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작품의 실마리는 작가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의 작가 메리는 족보부터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무정부주의자로 유명한 아빠, 페미니스트로 유명한 엄마,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오픈마인드인 집안에서 태어난 메리. 안타깝게도 메리네 어머니는 산후열로 일찍이 세상을 떠났지만 아빠의 지극정성 덕에 메리는 야무지고 똑똑한 소녀로 자랄 수 있었죠. 메리는 어릴 때부터 수많은 책을 읽었으며 아버지의 소개로 여러 지식인들을 만나며 학식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리가 16살이 되던 해, 메리 아빠의 팬을 자처하는 사람이 메리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책을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아이고 그래 들어와요. 그의 이름은 퍼시. 아주 유명한 낭만주의 작가였죠. 그리고 남성적이면서도 지적인 외모를 가진 훈남이기도 했습니다. 잘생겼네. 그런데 그때 메리와 퍼시의 눈동자가 강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이후는 느낌 아시죠? 두 사람은 영혼의 파트너였습니다. 과학에 어쩌니 탐험이 쳤쩌니 하며 서로 죽이 척척 맞았고 낭만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서로의 마음은 금세 불타올랐죠. 허시. 메리, 그런데 그 순간 지금 뭐 하는 거야? 메리의 아빠가 나타났습니다. 아빠, 나 이 사람 좋아해. 저희의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메리네 아빠는 절대 안 돼! 눈을 뒤집고 소리쳤죠. 이상합니다. 메리네 아빠가 두 사람의 사랑을 이악 물고 반대하다뇨. 메리는 도무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빠는 누구보다 낭만충이면서 왜 자신에게는 그토록 억압적으로 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결국 메리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같이라면 그만이야. 그래요. 낭만력으로만 따지면 돈의 최상위급 두 사람 아닙니까? 이미 불이 붙어버린 메리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었죠. 결국 메리와 퍼시는 야밤을 틈타 사랑의 도피를 떠났습니다. 메리네 여동생과 함께요.
아무튼 요차저차 시간이 흘러 메리와 퍼시는 낭만의 힘으로 결혼까지 하게 됐답니다. 와, 축하.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메리의 여동생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설마. 아니야. 알고 보니 어머나 여동생은 바이런이라고 하는 초셀럽 인플루언서 낭만주의 시인과 불장난을 했다고 하네요. 책임지라고 할 거야. 그래야지. 같이 가자. 우린 왜? 그렇게 세 사람은 바이런을 만나러 가는데 예이! 어쩌다 보니 바이런과도 짱친이 됩니다. 까고 봤더니 얘도 낭만, 쟤도 낭만, 낭만이라는 키워드로 죽이 척척 맞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바이런은 모두를 불러 모아 무서운 이야기를 써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폴리돌이라는 애가 이렇게 말을 하죠. 흡혈귀 소질은 어떤? 네, 그렇습니다. 얘가 쓴 게 바로 그 유명한 드라큘라죠. 폴리도리를 시작으로 사람들은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척척 뽑아내는 주변 사람들과는 달리 메릴은 뭐 없어? 메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죠. 그날 밤 메리는 악몽을 꾸게 됩니다. 과학으로 만든 끔찍한 괴물과 그 앞에 무릎 꿇은 젊은 과학자의 모습. 메리는 잠에서 깨자마자 신나는 마음으로 남자친구 퍼시에게 과학 실험으로 탄생한 괴물 이야기를 전했죠. 그런데 퍼시는 정색을 하고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진지하게 작품으로 써봐도 괜찮겠는데? 퍼시의 응원 덕에 집필을 시작한 메리 셸리. 그리고 그녀는 고작 1년 반 만에 걸작 프랑켄슈타인을 완성해내고 맙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18살. 여러 의미로 괴물이 탄생한 순간이죠. 자, 어떻습니까? 그녀의 인생을 들으니까 프랑켄슈타인이 무슨 내용인지 감이 딱 오시죠? 전혀 모르겠는데. 아니요, 기억해보세요. 분명히 많이 들렸던 키워드가 있었을 거예요. 뭐냐? 바로 낭만이죠. 방금 얘기해서 등장한 사람들 대부분이 낭만주의자예요. 메리도 낭만, 퍼시도 낭만, 바이런도 낭만, 여동생도 낭만. 따지고 따지면 메린의 엄마 아빠도 낭만이죠. 그렇다면 낭만은 대체 뭘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낭만질이네 라고 할 때의 그 낭만이 이 낭만이에요. 뭔가 이성적으로 이거저거 따지고 재기보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 그게 바로 낭만입니다. 게임할 때 사기 캐릭터 대신 비주류 똥개만 키운다? 낭만, 남들 말 듣기보다 소신있게 마이웨이를 간다? 낭만. 그런데 이 낭만이란 건 기본적으로 전통과 싸울 수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시키는 대로 공부나 해. 뭐? 이성적으로 생각해. 느낌 오시죠? 그래서 낭만주의 하면 보통 내 맘대로 할 거야. 전통과 이성의 계기는 반항 정신을 뜻하기도 한다. 다른 말로는 낭만은 전통과 이성을 극점한다. 그런데요, 낭만주의가 퍼지던 시기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대형 카르텔, 전통의 기독교, 강력한 신흥 세력, 이성의 과학, 이 공존하던 시대. 그러면 당시 낭만주의자들이 누구를 싫어했을지도 뻔하죠. 기독교 꼰대들. 과학 중두다. 티네임새 난다. 네, 그렇죠. 낭만주의자들은 기독교와 과학을 극혐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해설도 몹시 심플해집니다. 메리 셸리는 낭만주의자고, 낭만주의는 과학을 싫어하고, 과학은 괴물을 만들어냈고, 괴물은 사람을 죽였죠.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은 과학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인간성을 잃지 말자는 느낌의 작품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짜잔, 해설 끝. 아니겠죠, 당연히. 조금만 더 집중해 봅시다. 저는 낭만이 프랑켄슈타인을 이해하는 핵심 키이지만, 반대로 낭만이야말로 학자님들이 프랑켄슈타인을 헷갈리게 만든 진범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프랑켄슈타인은 낭만을 다룬 소설이 맞고, 메리도 퍼시도 바이런도 낭만주의자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19세기 초반의 얘네들은 평범한 낭만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몇몇 영문학자님들이 얘네한테 후기 낭만주의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주긴 했지만, 범주가 너무 좁은 데다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특이한 개념이라 거의 사오에 가깝거든요. 자, 그렇다면 대체 후기 낭만이 어떻길래 그러냐? 후기 낭만의 특징을 강조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낭만주의 과학, 요즘 말로 바꾸면 F 같은 T, T 같은 F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F 같은 T라 뭔 개소린가 싶죠. 우리 상식상 과학은 딱 T의 느낌이죠. 따지고 통계내고 분석하는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만성 F 낭만주의자들이 과학을 싫어했던 거고요. 인간을 숫자로 보지 마라. 그런데요, 어라? 낭만주의자들이 듣기를 요즘에는 낭만 오지는 F식 과학도 있다네요.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유레카를 외친 것처럼,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벼락 같은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인간의 직감과 창의력으로 깨달음을 번뜩
걷는 F식 과학은 낭만주의자들에게도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인간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더 높은 이상과 발전을 추구하는 모습까지 뉴턴 썰을 들은 메리 퍼시 바이런에게 과학이란 더 이상 멀리해야 할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추구하는 낭만의 상징과도 같았죠. 이런 특이한 시선은 과학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보여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탐험이죠. 낭만주의자들은 의외로 탐험이니 모험이니 하는 말에 마냥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대항해 시대는 낭만의 시대가 아니라 정복과 학살의 시대에 가까웠으니까요. 인디언을 죽이다니 빈간적이야. 하지만 18세기 후반 대항해 시대에 막을 내리면서 진정한 의미의 탐험 시대가 열렸습니다. 1768년 제임스 쿡 선장을 필두로 1831년 찰스 다윈까지 전 세계 학자들이 앞다투어 미지의 지식을 밝히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런 건 낭만주의자가 봤을 때 와 낭만 미쳤다. 가슴을 뜨겁게 하는 낭만 그 자체였죠.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중주식이 많은 똑똑한 분들은 오히려 과학과 탐험을 낭만의 대척점으로 바라보기 쉽지만 오히려 메리에게 과학과 탐험은 낭만 그 자체였다는 사실. 그러면 다시 작품 프랑켄슈타인의 주인공들을 떠올려 봅시다. 과학자 프랑켄슈타인은 이성보다는 창의력과 직관을 강조하는 낭만주의 과학을 쫓았다고 볼 수 있죠. 탐험가인 월턴 또한 정복보다는 발견과 탐구를 강조하는 낭만주의 탐험을 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은 낭만을 까는 소설인가? 아직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낭만을 깐 건지 아닌지 뭘 어떤 걸 말하고 싶은 건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작가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앞에서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프랑켄슈타인의 작가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이에요. 당시에 메리 같은 어린 여자가 문학작품을 쓴다는 건 전통이 허락하지 않고 이성이 납득하지 않는 겁나 도전적인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메리는 현실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억압과 손가락질에도 항상 당당했어요. 왜냐? 그녀에게는 낭만이 있었으니까. 그녀의 괴물 같은 천재성도 불가능에 도전하는 열정도 모조리 낭만덕이었습니다. 낭만이 없었다면 프랑켄슈타인도 없었을 거고 우리가 메리를 기억하지도 못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당시 영국에서 남녀가 연애 감정만으로 도피 여행을 떠난다? 결혼도 안 하고 사회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고 겁나게 멍청하고 겁나게 교양 없고 철없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메리는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교양 없이 지 멋대로 막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메리는 무지성 불장난을 한 게 아니라 낭만의 신념에 따라 행동한 거란 말이죠. 봐봐요.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주면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에 메리와 퍼시 두 사람은 본인의 신념을 추구하며 있는 힘껏 반응한 거죠.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얘네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오늘날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아도 어쨌든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둘만의 감정이니까요. 아, 맞다. 그런데 깜빡하고 말을 안 했네요. 퍼시는요, 임신한 아내를 둔 유부남이었습니다. 아니 방금은 불장난이 아니라 신념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두 사람의 신념이었습니다. 여러분, 낭만 시인 바이런은요, 여성 편력이 무려 200명이었다고 합니다. 연상, 연하, 동갑, 유부녀 안 가리고 여친이 있건 남친이 있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면 곧바로 사랑을 시작했죠. 그게 바로 바이런의 신념이었습니다. 퍼시도 마찬가지예요. 임신한 와이프를 사랑하면서도 당당하게 연애를 추구했죠. 그게 바로 퍼시의 신념이었습니다. 메리도, 메리의 여동생도 아무 생각 없이 남정네들에게 놀아난 게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메리와 여동생의 신념이었죠. 이해가 되시나요? 요즘 말로는 폴리아모리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굳이 연애를 한 사람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사람만 만나야 한다는 룰은 누군가가 만든 규칙에 불과하지 않나요? 모든 관계에 진정성이 있다면, 당사자들만 좋다고 동의한다면 굳이 한 사람만 만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바로 그들의 주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질어질하죠? 지금부터는 잘 알려지지 않은 메리 인생의 숨겨진 내막을 들여다봅시다. 메리에게는요, 언니와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동생 클레어는 피가 섞이지 않았고 언니 페니는 씨다른 형제고 하는 여차저차 복잡한 관계도가 있지만 이야기의 흐름에 중요한 정보는 아니니 그냥 일반적인 자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여동생은 이미 알고 계시죠? 메리 부부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시인 바이런과 불장난을 한 그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언니는 대체 누구냐? 여러분, 퍼시는 사실 처음부터 메리를 좋아했던 게 아닙니다. 원래는 언니를 먼저 좋아했어요. 페니씨,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 물론 저거 유부남 아니었어? 그때도 유부남이었죠. 하지만 당시 유부남이 자기 딸에게 찝적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된 메린의 아빠는 딸아, 당장 짐 싸라. 허겁지겁 언니를 타지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하지만 퍼시는 오히려 좋아. 곧바로 선로를 틀어 메리를 꼬시기 시작했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퍼시에게 학을 냈겠지만 메리 역시 낭만을 사랑하고 자유연애를 추구하는 소녀. 두 사람은 아빠가 눈치채기도 전에 속전속결로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 나 이 사람 좋아해. 저희의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결국 뒤늦게 이 사실을 눈치챈 아버지가 눈이 뒤집힌 거죠. 절대 안 돼. 하여 메리와 퍼시는 사랑의 도피를 떠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낭만주의자 여동생도 함께 떠나게 됩니다.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얘네들은 낭만주의자, 여동생도 자유연애. 네, 그렇습니다. 퍼시와 메리 여동생은 삼각관계였습니다. 사실요, 앞서 여동생의 임신을 의심하는 장면은 설마. 나 아니야. 과장이 아니라 고증입니다. 아니, 여동생은 바이런이랑 사귀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자유연애는 진짜 자유연애예요. 사실 뭐가 중요합니까? 당사자들끼리 동의했으면, 본인들만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그래요, 메리는 사랑의 도피를 결심하고 엄청난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소설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하죠. 그러나 이런 메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곤 마는데 그 범인은 바로 가난, 그놈의 가난이었죠. 사실 퍼시는요, 돈 많은 귀족 자제로서 엄청난 양의 재산을 상속받기로 예정된 친구였어요. 아니, 그런데 대체 웬 가난이냐? 퍼시가 본가에 대고 재산을 상속받으면 전액 불우이웃 돕기에 쓰겠다. 는 발언을 하고부터 퍼시네 본가가 이를 악물고 퍼시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누가 힘드냐고 물으면 당연히 힘들지만서도 메리는 퍼시와 함께라면 뭐든지 이겨낼 것만 같았죠. 하지만 메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메리네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낭만을 고집하며 무일푼으로 떠돌아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 고민 끝에 메리는 본가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메리는 큰 걱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자신을 너무나도 아끼는 아빠, 누구보다 자유로운 아빠는 메리의 신념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거라 믿었거든요. 그러나 그녀의 기대와 달리 아버지는 매몰찼습니다. 아빠가 나를 버리다니, 어떻게 사랑하는 딸을 버릴 수가 있지? 하지만 그녀가 아버지의 분노를 이해하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부남이랑 도망을? 세상 말세네. 주변 이웃들의 무수한 조롱과 쏟아지는 비난들 덕분에 메리는 이 모든 비난을 아빠가 짊어져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유럽 전역의 유명세를 떨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아빠는 이제 전 국민에게 조롱받는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타들어가는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퍼시는 자기 여동생과 꽁냥꽁냥 썸을 타고 본처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그건 서로의 신념에 따르면 몹시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만 메리는 왠지 모르게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아무렴 뱃속에 아이만 낳으면. 메리가 낳은 아이는 조산아였습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죽어버렸죠. 메리는 그날 이후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다른 한편, 이번에는 메리의 언니 시점에서 봅시다. 언니는 사랑하는 사람과 강제로 생이별한 것도 모자라 그놈이 자기 동생과 눈이 맞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베리, 이제 너가 살림을 책임져야 한다. 할 수 있겠지? 다짜고짜 집으로 불려온 언니는 가문의 모든 뒤치다거리를 혼자 도맡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잇따른 사업 실패로 빚에 시달리던 가문이 메리의 가출을 계기로 신용과 위상마저 잃게 되었죠. 돈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더니 기어이 가문까지 무너뜨리는구나. 아버지와 메리네의 불안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언니는 그 가운데서 관계를 조율하고자 나섰지만 오히려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문은 또다시 메리네 이야기로 떠들썩해졌습니다. 메리 고드윈, 이번에는 바람둥이 바이런과 고드윈가의 위기, 유명 작가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메리네가 논란의 아이콘 바이런을 만난다는 소문이 돌자 그나마 남아있던 가문의 명성도 완전히 추락하고 맙니다. 가문은 매일매일 빚독촉에 시달렸고 아버지는 자신을 나무랐으며 계모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언니는 왠지 모를 책임감과 주변의 압박으로 괴로워했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퍼시와 메리에게 구원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은 오지 않네요. 어느 날 퍼시와 메리에게 의미심장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메리는 황급히 언니를 찾았으나 언니! 그녀는 이미 그로부터 2달 뒤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퍼시와 메리가 우울에 잠겨있을 무렵 퍼시, 셸리 부인이 퍼시 본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요, 그녀가 호수에서 발견되었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요. 우리 아이들은? 퍼시와 그녀 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퍼시는 곧장 아이들을 찾으러 처가로 돌아갔지만 아이를 맡고 있던 처가 사람들은 퍼시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너 같은 망나니에게 아이들을 맡길 순 없다! 그로부터 얼마 뒤 여동생은 바이런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축복받아야 마땅하지만 여동생은 몹시 괴로워 보였습니다. 바이런은 그녀를 책임질 생각이 조금도 없었거든요. 바이런은 완고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낭만으로 만난 사이 아니었냐? 고요. 여동생은 바이런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자기 목숨을 빌미로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서에 이름 적히고 싶어? 유서에 이름 적히고 싶어? 유서에 이름 적히고 싶어? 그를 지켜보던 메리와 퍼시는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런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자기네들이 입양하겠다고 다짐했죠. 너무 걱정 말아요. 우리가 책임질게. 불허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부도덕한 부모가 자녀를 입양할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아이는 어떡하라고요? 다른 곳에 입양되는 게 아이를 위한 일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울렁거리는 듯 했습니다. 뻔뻔한 인간도 아니지, 짐승이야 짐승. 신에게 저주받은 아이가 거야. 불쌍해. 쌓여왔던 울분이 뇌에서 터져버리는 것만 같았어요.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망가진 건가요? 그녀는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죠. 사실 그녀는 옛날 옛적부터 뭐가 원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연달아 일어나는 수많은 불행, 이 모든 불행은 낭만이 만들어낸 그것 때문 아닌가요? 확실합니다. 그것이 삶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이제 메리의 눈에 그것은 괴물로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켄슈타인을 완성하기 전에 메리의 일대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프랑켄슈타인을 쓰고 나서도 그녀의 불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리는 또 다른 2 자녀도 잃었으며 몇 년이 채 되지 않아 퍼시 또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 낭만이 만들어낸 괴물이 어떤 놈인지 느낌이 딱 오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괴물이 처음부터 나쁜 놈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괴물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우리 생각보다 훨씬 순수하고 착한 친구죠. 그래요, 여러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메리의 연애관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메리의 폴리아모리 가치관을 듣자마자 소름이 돋았지만 사실 그 가치관의 본질은 적어도 메리에게 있어서는 더럽고 추악한 본능에서 태어난 지구가 아니었어요. 괴물은 혁신과 낭만에서 태어났지만 영웅심리나 파괴 본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것, 안정과 사랑을 위해 발버둥치죠. 메리가 퍼시와 사랑의 도피를 한 이유도 본능이 부추기긴 했어도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메리는 스스로의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감정과 행복을 위한 신중한 선택을 한 것이죠. 사실 앞선 이야기만 들었을 때 어쩌면 퍼시라는 사람이 개노답 쓰레기로 보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퍼시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퍼시가 죽고 나서도 남은 일생을 퍼시의 낭만을 퍼뜨리는 데에 온 힘을 다했죠. 그리고 퍼시는 열정과 창의력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몹시 생각이 깊고 똑똑한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단 한순간도 메리에게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요. 메리와 퍼시는 정말로 영혼의 동반자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이끌어주고 위로하고 품어주는 이상적인 관계였습니다. 메리가 당시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고 프랑켄슈타인을 써낼 수 있던 것도 메리가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그녀의 가능성을 믿고 응원해 주었던 퍼시 덕분이죠. 퍼시는 메리를 빛나게 한 사람입니다. 메리는 퍼시에게 확신을 느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분명 안정적인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다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겠다는 확신이요. 그런데 퍼시를 만나게 한 건 괴물이죠.
괴물이 없었다면, 자유연애가 없었다면 퍼시를 만나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머리론 알지만 괴물로 느껴지는걸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창조주부터 심지어는 괴물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어요.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용락 없는 괴물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괴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얘기는 다들 아시죠? 선악과 이야기하면 꼭 언급되는 용어 중에는 펠릭스 컬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담의 타락을 오히려 조화로 보는 단어죠. 얘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인정할 수 있었고 신은 우리를 용서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괴물도 오히려 조화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괴물이 못났다는 걸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착한 일만 하도록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괴물이 펠릭스네에게 구원을 바라던 순간, 당신들이 내 친구예요. 지금이에요. 저를 구해주세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돌아온 건 가혹한 매질이었습니다. 괴물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괴물은 물에 빠진 여인을 구하고 여인의 가족에게 총알 세례를 맞았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괴물은 태생이 악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괴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요정이 될 수도 있었죠. 다른 계급도 그렇고 다른 인종도 차별받는 모든 이들도 상냥하게 배려하고 이해해주면 가능성을 펼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괴물한테는 왜 이렇게 모질게 굴까요? 진짜 문제는 어쩌면 사람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메리는 자신의 감정을 인연을 위해서 노력한 것뿐인걸요. 사람들이 폴리아모리를 이해하기만 해도, 아니 최소한 주변 사람들만이라도 메리를 이해해줬다면 메리가 이토록 괴로운 일을 겪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메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몰라주고 괴물을 억압하고 괴롭혔다는 생각에 다다르자 괴물에 대한 연민이 들고 책임감이 생기기도 했죠. 분명히 이 친구는 인생에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괴물이 없었다면 퍼시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 책을 쓰지도 못했을 거고 여행도 못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죠? 이건 어떨까요? 여자 괴물과 조용히 살겠다는 괴물의 의견처럼 그냥 무지한 대중이 하는 말 따위 전부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조용히 살다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최선 아닐까요? 하지만 창조주가 또 다른 괴물을 완성하려는 순간, 그는 결국 끓어오르는 혐오를 견디지 못하고 괴물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창조주가 봐도 괴물은 괴물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설명한 정보들을 몇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프랑켄슈타인, 과학, 월턴, 탐험, 괴물, 자유연애, 일반인, 낭만 싫어. 당연히 100% 또이또이는 아니기에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고 싶었지만요. 지금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대충 맞죠? 자, 이 정리를 보고 나면 수많은 해설들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정리에 따르면 말이죠. 과학자 프랑켄슈타인을 나쁘다고 보면 과학 극혐 혹은 낭만 극혐, 과학이나 혹은 낭만을 나쁘다고 말하는 내용이 되고, 괴물을 나쁘다고 보면 자유연애 하지 말라는 내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괴물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보면 다름을 인정해라 하는 내용이 되겠죠. 뭘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설이 천차만별 갈리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애매한 부분도 생기죠. 자, 하나씩 봅시다. 괴물이 나쁜가요? 결과만 보면 그렇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원래 나쁜 친구는 아닙니다. 지혜롭고 따뜻하고 순수한 친구죠. 그렇다면 괴물을 괴롭힌 사람들이 나쁜가요? 과정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또 마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중 괴물을 괴롭힌 인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상냥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두 사랑을 위해 부를 포기하고 친절을 위해 명예를 포기하고 소소한 행복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낭만이 나쁘다고 하는 거구만.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나쁘고 뭐가 착하냐에 초점을 맞춰서 딱딱 나누려고 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프랑켄슈타인은 낭만 같은 어떤 가치, 신념, 본질, 마음 그 자체를 욕하는 작품이 아니에요. 원래라면 낭만이 나쁘다고 보는 게 가장 그럴듯한 의견일지도 몰라요. 프랑켄슈타인도 메리도 낭만 때문에 괴물을 만들어서 비극에 빠졌으니까요. 하지만 똑같이 낭만주의자인 월턴은 비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몹시 단순해요. 그래, 그들까지 위험에 내몰 순 없지.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가족도 있으니까. 월턴은 자기 신념을 내세우다가도 때로는 멈춰서서 현실을 둘러볼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태양을 향해 질주하는 사람은 분명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앞이 지뢰밭이고 망망대해인데도 고집 부리면서 태양만 보고 달리는 사람은 하나도 안 아름다워요. 적어도 사람들 눈엔 겁나게 멍청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사람들 얘기도 듣고 설득도 하고 속도가 너무 빠르진 않았는지 혹시라도 중간에 길을 잘못 들진 않았는지 생각을 해보란 말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중요하지만 주변 모두가 만류하는 상황이라면 당신의 멋진 마음이 세상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생각해달란 말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아무리 옳고 좋은 말이라 한들 전제를 까먹어버리면 큰일이 납니다. 그 말을 하는 당신도 결국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아닌 척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 안 했으면 하고 우리를 겁나 좋아해줬으면 하죠. 당신의 모든 신념에 앞서는 전제이며 어쩌면 당신이 가지는 신념조차도 거기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세상에는 폴리아모리가 귀여울 정도의 괴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괴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괴롭히죠. 하지만 저는요, 진심으로 믿습니다. 모든 괴물들이 사실은 여리고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수년 전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에게 몇 달 동안 인문학 강의라고 속이고 사이비 종교로 꼬드긴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진실을 안 순간 극도의 혐오감을 느끼고 친구를 손절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제게 마지막에 한 너를 구원해주고 싶었다는 말에 담긴 선의를, 상냥함을 지금도 여전히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그 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도 저는 걔가 괴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무고한 괴물을 보고 사람들이 경악한 이유는 괴물을 오해해서 사람들이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괴물이 괴물처럼 생겼기 때문이죠. 창조주가 괴물을 흉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괴물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이 골방에 틀어박히지만 않았더라면, 교수님 말도 듣고 가족 말도 듣고 결과와 가정에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을 만들지 않았거나 어쩌면 귀여운 동물 탈이라도 씌워놨겠죠. 단지 그뿐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도 완전히 달라졌겠죠. 괴물은 펠릭슨의 가족에게 거두어졌을지도 모르고 애당초 프랑켄슈타인이 처음부터 자기 창조물에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괴물들이 그래요. 창조주가 주변 말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자기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했다면, 최소한 시간을 더 들여서 천천히 준비를 해갔다면 괴물은 아예 괴물로서 태어나진 않았겠죠. 단지 그뿐입니다.